1960년 2월 이승만, 그리고 한 달 뒤 나라를 뒤흔들 35. 부정선거의 그림자는 이미 경무대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 세종로의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꺼운 담장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복도를 지나는 구두 소리와 타자기의 금속성 울림만이 정적을 가를 뿐, 그곳에는 거리의 불안도 민심의 떨림도 제대로 닿지 못했다. 여든을 넘긴 대통령은 여전히 나라의 중심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나라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는 가장 늦게 듣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의 일상은 극도로 통제된 동선과 제한된 보고 체계 안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면담은 줄어들었고 보고서는 정리된 문장들로만 올라갔다. 그 문장들은 대체로 차분했고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불리한 민심은 삭제되거나 축소되었고 거리의 분노는 불순한 움직임이나 일시적 소요로 바뀌어 전달되었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눈앞에 도착하는 현실은 이미 여러 겹의 손을 거친 뒤의 현실이었다. 권력의 정상은 가장 많은 정보를 받는 곳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적은 진실만 허락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 왜곡의 중심에는 이기붕을 비롯한 측근 그룹이 있었다. 비서실과 자유당 핵심부, 그리고 경찰 라인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듯했지만 대통령 앞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만 남겼다. 정권은 안정돼 있고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며 야당은 분열돼 있다는 식의 보고가 반복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무대 내부에서는 이미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계산이 빠르게 굳어지고 있었으나 그 계산이 민심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보고는 좀처럼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노년의 통치자는 자신이 국가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곁을 지키던 자들은 체제를 지키는 일과 권력을 지키는 일을 조금씩 같은 것으로 바꾸고 있었다. 복도 끝 대기실에서는 장관들과 고위 관료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아꼈다. 누구도 먼저 불편한 사실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침묵은 예의가 되었고 예의는 곧 자기 검열이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하급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선거를 앞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불안이 이미 번지고 있었지만 그 불안은 상부로 올라갈수록 표현을 잃어갔다. 경고는 건의로, 건의는 참고사항으로, 참고사항은 끝내 보고서 밖으로 밀려났다. 그렇게 권력은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어둠 속으로 천천히 안내되고 있었다. 창밖의 서울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답답함을 말하기 시작했고 야당 지지층의 분노도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경무대의 시계는 여전히 오래된 승리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나라는 조용했고 통제 가능했으며 아직 충성하고 있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현실을 듣지 못한 권력은 반드시 자기 목소리만 듣게 되고 자기 목소리만 듣는 권력은 마침내 붕괴의 발소리조차 환호로 착각하게 되는데 과연 이승만은 그 고요가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아차렸을까? 1957년 3월 이기붕, 그리고 대통령이 양자로 입적된 이강석이라는 이름은 공화국의 권력이 어디까지 사적인 욕망으로 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차가운 징후였다. 서울의 봄 기운은 아직 약했지만 경무대 안팎의 공기는 이미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여전히 권좌의 정점에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점점 더 짙어진 한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공식 직함보다 더 넓게 움직였고 보고서보다 더 빠르게 퍼졌으며 사람들의 입을 열기보다 먼저 닫게 만들었다. 그 이름이 바로 이기붕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기붕은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등을 거치며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노년의 대통령 곁에서 권력의 흐름을 조종하는 실질적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대통령의 판단이 느려질수록, 면담이 줄어들수록 정보의 통로는 좁아졌고 그 좁아진 통로의 입구마다 이기붕 계열 인사들이 서 있었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무대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실제로 드나드는 것은
정제된 정보와 선별된 충성뿐이었다. 통치자의 노쇠는 곧 측근 정치의 성장판이 되었다. 이 후계 구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바로 이강석의 양자 입적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기붕의 장남 이강석은 이승만의 양자로 들어가며 권력과 혈연이 기묘하게 결합된 상징이 되었다. 공화국의 외피 안에서 왕조의 상상력이 꿈틀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사의 변형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대통령의 후계 문제에 특정 가문이 이토록 깊이 들어와 있는가? 왜 국가의 미래가 선거보다 집안의 질서처럼 다뤄지고 있는가? 질문은 아직 작았지만 침묵보다 오래 남았다. 1956년 선거에서 장면이 부통령이 된 경험도 자유당에게는 뼈아픈 기억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유구 시 부통령의 존재는 곧 권력 승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1960년으로 갈수록 자유당 내부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 자체가 아니라 이기붕을 반드시 부통령 자리에 올려야 한다는 강박이었다. 조병옥이 존재하든 사라지든 민심이 식었든 분노하든 그들에게 더 시급한 것은 노년의 권력 이후를 자기 진영 안에 가두는 일이었다. 체제를 지킨다는 말은 점점 정권을 지킨다는 뜻으로, 정권을 지킨다는 말은 끝내 이기붕을 지킨다는 뜻으로 바뀌어갔다. 복도와 응접실, 비서실과 경찰 라인에서는 같은 계산이 조용히 반복되었다. 이승만이 오래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 그 뒤를 누가 잇느냐에 따라 모두의 생존이 갈린다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가 낳은 맹목적 충성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유당 핵심부와 관료 조직은 이미 부통령 선거를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체제의 마지막 방파제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게 후계 구도는 토론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침묵, 그리고 늙어가는 권력의 빈틈 위에서 서서히 굳어졌다. 과연 이기붕은 정말 후계자였던 것일까? 아니면 무너져가는 체제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을까? 1960년 2월 15일 조병옥,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미국에서 전해진 급서 소식은 서울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새벽을 가르는 짧은 전문 몇 줄은 한 사람의 생을 끝냈을 뿐 아니라 이미 금이 가 있던 제1공화국의 선거 질서를 더 깊은 균열 속으로 밀어넣었다. 거리의 상점들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고 전차는 같은 궤도를 달렸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탈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투표도 치르기 전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결정적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조병옥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이승만 장기 집권 체제에 제도적으로 맞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이미 노쇠한 정권과 맞서는 상징이자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품은 이름이었다. 그러나 병세 악화로 미국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내부는 깊은 충격과 무력감에 빠졌고 선거 전략과 동원 체계는 사실상 중심을 잃기 시작했다. 권력의 경쟁 구도는 살아있는 토론이 아니라 빈자리를 둘러싼 침묵으로 바뀌고 있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야당 후보의 사망은 겉으로 보면 집권 세력에게 유리한 사건처럼 보였다. 실제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더욱 확실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 확실함이 자유당을 더 위험한 계산으로 몰아넣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유당 핵심부는 이제 대통령 선거보다 부통령 선거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이승만의 고령을 감안하면 부통령 자리는 곧 차기 권력의 열쇠였고 그 열쇠를 이기붕에게 쥐어주지 못하면 체제의 연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경쟁자가 약해질수록 권력은 오히려 더 조급해졌다. 승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정당성보다 확실한 통제를 원했다. 서울의 정치권은 애도와 계산이 뒤섞인 기묘한 정적에 잠겼다. 야당 지지자들은 허탈했고 중간층은 불안했으며 정권 내부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후계 문제를 둘러싼 초조함에 휩싸여 있었다. 조병옥의 죽음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거를 반쪽으로 만들고 남은 절반을 더 추하게 비틀 위험한 출발점이었다. 한쪽의 빈자리는 다른 한쪽의 절제와 자제를 요구했지만 권력은 정반대의 길을 택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과연 이 뜻밖의 죽음이 자유당에게 안도의 숨을 준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 1960년 3월 초 최인규, 그리고 아직 투표율도 오지 않았는데 이미 표를 먼저 넣겠다는 발상은 제1공화국의 어둠이 어디까지 깊어졌는지를 드러내는 차가운 신호였다. 서울 내무부 청사의 복도는 낮에도 묘하게 어두웠고 문이 닫힌 회의실 안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낮게 깔린 지시만이 오갔다. 바깥에서는 봄이 오고 있었지만 그 건물 안에서 준비되던 것은 계절이 아니라 조작이었다. 선거는 국민의 선택을 확인하는 절차여야 했으나 그들에게 선거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로 바뀌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전국의 행정 책임자들과 경찰 간부들을 하나의 선으로 묶어 세우고 있었다. 공식 문서의 문장은 건조했지만 실제로 내려간 분위기는 훨씬 노골적이었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핵심은 단 하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승만과 이기붕의 승리를 만들어내라는 것. 결과를 얻기 위해 절차를 비틀고 절차를 비틀기 위해 국가기구 전체를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법은 뒤로 밀렸고 질서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다. 내무부는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라 선거를 설계하는 비밀본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설계의 중심에는 이른바 사전 조작 계획이 놓여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오기도 전에 일정 비율의 표를 미리 자유당 쪽에 채워넣는 방식이 준비되었다. 숫자는 민심을 반영해야 했지만 이 시기의 숫자는 미리 짜인 각본을 따라 배치되는 소품에 가까웠다. 여기에 더해 3인조, 9인조, 공개투표와 같은 방식이 논의되거나 시행되었다는 기록도 이어진다. 비밀투표를 무너뜨리고 서로의 기표를 감시하게 만드는 장치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을 유권자가 아니라 통제 대상,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 수 있는 군중으로 본 권력의 시선이었다. 최인규의 이름이 무거운 이유는 그가 단지 거친 언사를 사용한 인물이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행정과 경찰, 말단 조직과 현장 분위기를 하나의 목적 아래 엮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야당 참관인을 배제하거나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불리한 변수를 없애기 위한 실무적 준비도 함께 진행되었다. 누군가는 서류를 만들고 누군가는 지시를 전달하고 누군가는 묻지 않았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총성이 아니라 결재와 회람, 침묵과 복종 속에서 먼저 질식해갔다. 권력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스스로의 무덤을 파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까.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대구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야당 유세장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려진 강제 등교 지시는 제1공화국의 균열이 어디서 처음 소리를 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출발점이었다. 휴일 아침의 교정은 원래 비어 있어야 했지만 그날 학교 문은 이상할 만큼 일찍 열려 있었다. 교문 앞 공기는 차가웠고 학생들의 눈빛은 더 차가웠다. 수업을 위한 등교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집합이라는 사실을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자유당 정권은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의 대구 유세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내 여러 고등학교에 일요 등교를 지시했다. 겉으로는 보충 수업과 임시 행사처럼 포장되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속뜻은 분명했다. 젊은 눈과 귀를 교실 안에 묶어두고 거리의 정치와 민심의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권력은 아직 투표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학생들을 유권자가 아닌 관리 대상, 잠재적 방해물처럼 다루고 있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항은 시작되었다. 대구의 학생들은 조용히 분노했다. 경북고, 대구고, 대구 상고를 비롯한 여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날부터
이상한 지시에 대한 의문이 번졌고 복도와 운동장, 책상 사이를 오가던 속삭임은 곧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졌다. 왜 일요일에 갑자기 학교로 불려와야 하는가? 왜 정치의 부정을 보지 못하게 막는가?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사의 통제와 학교의 압박 속에서도 서로를 확인하며 교문 밖으로 나설 준비를 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고 거창한 조직도 없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부당한 일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감각만큼은 또렷했다.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침묵은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교실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복도로 쏟아져 나왔고 마침내 거리로 향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대구 시내 8개 학교에서 약 2,000명 안팎의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부정선거 반대와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했다. 어린 목소리는 아직 거칠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관료의 연설보다 분명했다. 권력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시대의 수치를 알아본 이들은 그 학생들이었다. 경찰과 학교 당국은 당황했고 정권은 이 움직임을 가볍게 보려 했다. 그러나 2월 28일 대구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교내 소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직 전국을 덮기 전에 먼저 터져나온 양심의 신호였고 3월과 4월로 이어질 거대한 파도의 첫 물결이었다. 경무대는 이 작은 도시의 어린 분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날 대구의 거리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행진이 한 달 뒤 정권 전체를 뒤흔들 서막이 되리라는 사실을 누가 정말 가볍게 볼 수 있었을까? 1960년 3월 15일 새벽 최인규가 설계한 것으로 기록된 이른바 사할 사전투표는 유권자들이 투표소 문턱을 넘기도 전에 이미 국민의 주권이 먼저 도난당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오르지 않은 거리에는 새벽 공기가 눅눅하게 깔려 있었고 학교 운동장과 면사무소 마당, 임시 투표소가 차려진 공공 건물 앞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문이 열리기 전에 정막 속에서 어떤 곳에서는 이미 숫자가 먼저 들어가고 있었다. 선거는 선택의 순간이어야 했지만 그날의 선택은 국민보다 권력이 먼저 끝내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자유당 정권은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의 승리를 확실히 만들기 위해 지역별로 득표 비율을 미리 계산해 내려보냈고 그 핵심 수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할 사전투표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는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전체 유권자의 일정 비율이 이미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한 것처럼 표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그 발상 자체가 기괴했다. 국민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국가는 이미 국민의 의사를 대신 써버리고 있었다. 권력은 민심을 설득하는 대신 민심이 존재했던 자리를 가짜 종이로 메우려 했다. 투표소에 나온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이상한 분위기를 곧바로 감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명부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표 흔적이 남아있거나 현장 관리인들이 유권자의 행동을 지나치게 재촉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내가 늦게 온 것인가? 누군가 착각한 것인가? 그러나 같은 일이 여기저기서 반복되자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라는 감각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민주주의의 절차는 겉으로 유지된 채 그 안의 내용만 먼저 비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 차가운 대목은 이 조작이 단지 몇몇 현장의 일탈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록에 따르면 내무부와 경찰, 지방 행정 라인이 서로 맞물려 움직였고 야당 참관인의 감시를 무력화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함께 이어졌다. 숫자는 조용했다. 총성도 없었고 피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 위험했다. 사람들은 총보다 숫자를 더 믿기 때문이다. 권력은 그 믿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먼저 숫자를 훔쳤다. 투표함 속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먼저 훔친 셈이었다. 아침이 밝아올수록 투표소 앞줄은 길어졌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줄보다 먼저 결론이 서 있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나라의 방향을 정해야 할 날에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끌려가는 기분을 시민들은 말없이 삼켜야 했다.
그러나 침묵은 언제나 복종으로 끝나지 않는다. 먼저 빼앗긴 주권을 뒤늦게 알아차린 순간 분노는 오히려 더 깊고 넓게 번져가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조용한 도둑질이 마산의 거리에서 어떤 폭발로 되돌아오게 될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1960년 3월 15일 아침 최인규가 밀어붙인 것으로 기록된 3인조 공개투표는 비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 사람들 눈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투표소는 학교 교실이거나 면사무소 강당이거나 평범한 공공건물 안에 차려져 있었지만 그날 그 공간은 시민이 홀로 양심을 확인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문 앞에는 경찰과 자유당 계열 인사들이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게 엉켜 있었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오늘의 투표는 혼자 하는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시험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을 3사람씩 혹은 그보다 더 큰 조로 묶어 기표소로 들여보내는 방식이 시행되었다. 겉으로는 질서 유지와 혼잡 방지를 위한 조치처럼 보였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제 목적은 서로의 표를 감시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한 사람의 손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투표용지 위의 도장이 누구 이름 곁에 찍히는지, 그 짧고 결정적인 순간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보게 만드는 구조였다. 비밀은 제도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다. 비밀은 고개를 돌려줄 타인의 양심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 그러나 그날의 투표소에서는 그 양심마저 조직적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조를 이끄는 사람들은 대개 자유당 열성당원이나 통반장 혹은 현장 분위기를 장악한 지역 유지들이었다고 보도에 따르면 전해진다. 그들은 기표소 안팎에서 말을 아끼지 않았다. 괜한 실수하지 말라. 나라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압박이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이어졌다. 어떤 유권자들은 손이 떨려 도장을 제대로 찍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야당 후보의 이름을 한 번 바라본 뒤 끝내 눈을 내리깔았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포는 총칼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선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표는 종이 위에 찍혔지만 실은 사람들의 신경과 체면, 생계와 마을 관계 위에 먼저 찍히고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방식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공동체 자체를 감시장치로 바꾸었다는 점이었다.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 오늘은 내 표를 확인하는 증인이 되었고 친척과 동네 사람의 시선은 국가 권력이 빌렸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공개 투표에 항의하는 참관인이나 유권자들이 곧바로 제지되거나 밖으로 밀려났고 경찰은 그 혼란을 막는 척하면서 오히려 질식 같은 침묵을 유지하는 쪽에 더 가까웠다. 비밀 선거의 붕괴는 단지 절차 하나가 망가진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이 국가 앞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도록 길들여진 집단으로 재편되는 순간이었다. 투표함 속 종이들은 하나둘 쌓여갔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 들키지 않기 위해 포기한 마음들이었다. 권력은 총성을 울리지 않고도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은 그날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사람의 마음까지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다. 과연 투표소 안에서 서로의 표를 지켜보게 만든 그 차가운 시선들이 몇 시간 뒤 거리에서 서로의 분노를 확인하게 되는 불길한 신호는 아니었을까? 1960년 3월 15일 밤 최인규 그리고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바꾸기 위한 어둠의 장치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날 선거가 어디서 완전히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서늘한 장면이었다. 낮 동안 투표소를 짓눌렀던 긴장감이 해가 진 뒤에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었고 학교 강당과 관공서 안에 마련된 개표장에는 눅눅한 전등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투표함이 놓였고 벽 쪽에는 경찰과 관리들이 서 있었으며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더 짙은 경계가 어려 있었다. 숫자는 본래 침착해야 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숫자는 누군가의 손에서 숨을 고르며 다른 얼굴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지역 개표장에서는 야당 참관인의 접근이 조직적으로 제한되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개표 절차가 급히 진행되었다고 전해진다. 겉으로는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처럼 보였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는 민심이 담긴 상자와 권력이 원하는 상자가 뒤섞이는 기묘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이미 기표된 용지의 추가 투입, 개표 상황을 통제하는 경찰의 과도한 개입은 단순한 소문으로만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며 이상함을 느꼈고 그 이상함은 곧 불신으로 굳어졌다.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결과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어둠은 가장 유용한 공범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개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조명 혼란이 발생했고 바로 그 틈을 타 이른바 피아노 건반 두드리기와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뒤따랐다. 손가락 사이에 숨겨둔 표를 재빨리 섞어 넣거나 분류를 달리해 숫자의 흐름을 바꾸는 식이었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표는 계산이 아니라 연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숫자는 종이 위에서 바뀌었지만 실은 그보다 먼저 사람들의 표정 위에서 바뀌고 있었다. 지켜보던 이들은 입을 다물었고 항의하려는 이들은 곧 제지되었다. 침묵은 질서처럼 보였지만 그날 밤의 침묵은 공포의 다른 이름에 가까웠다. 더 기이한 것은 조작의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조작의 흔적도 함께 커졌다는 점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 수와 맞지 않는 투표수,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득표율,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들이 보고되었다. 정권은 압도적 승리를 원했지만 지나친 욕심은 숫자에까지 비명을 남겼다. 너무 완벽한 결과는 오히려 너무 수상했다. 이승만 88.7%, 이기붕 79.2%라는 발표는 권력 내부에는 안도의 한숨을 안겨주었을지 몰라도 거리의 시민들에겐 승전보가 아니라 모욕에 더 가까운 숫자로 들리기 시작했다. 국민의 선택을 보여줘야 할 통계가 국민을 기만한 흔적으로 읽히는 순간 개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마지막 절차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의 현장이 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전등 아래 쌓여가는 종이들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체념,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분노가 겹겹이 접힌 채 상자 속에 눌려 있었다. 권력은 숫자로 민심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잠시 동안은 그 믿음이 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조작된 숫자는 방패가 아니라 흔적이 된다. 그리고 흔적은 결국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낸다. 과연 그날 밤 개표장의 어둠 속에서 바뀐 숫자들이 바로 다음 날 마산의 분노를 깨우는 가장 차가운 도화선이 되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1960년 3월 15일 밤 마산 시민들 그리고 부정선거의 항의의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군중을 향해 경찰의 총성과 최루탄이 쏟아졌다는 사실은 제1공화국의 균열이 처음으로 피해 냄새를 띠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낮 동안 쌓여온 분노는 해가 지자 더 이상 골목 안에 머물지 않았다. 항구의 바람은 차가웠고 시청과 경찰서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굳어 있었다. 자유당의 압도적 승리라는 발표는 축하가 아니라 모욕처럼 들렸고 마산의 밤은 이미 폭발 직전에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마산에서는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부정 의혹이 빠르게 퍼지며 시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민주당 시당 관계자들과 학생들, 상인과 노동자, 그리고 평범한 주민들까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외친 것은 거창한 혁명의 언어가 아니었다. 다시 투표하라, 부정을 중단하라, 우리의 표를 돌려달라는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였다. 그러나 정권은 이 상식적인 요구를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시위를 질서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진압의 문제로 보았고 바로 그 판단이 마산의 밤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밀어넣었다. 어둠이 내려앉을수록 현장의 공기는 거칠어졌다. 시위대가 경찰서와 관공서 주변으로 몰려들자 경찰은 곤봉과 최루탄으로
군중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압은 단순한 해산 수준을 넘어섰고 일부 현장에서는 발포까지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최루탄 연기와 비명, 흩어지는 발걸음, 다시 모여드는 구호가 밤거리 위를 겹겹이 덮었다. 누구는 돌을 들었고 누구는 쓰러진 사람을 부축했으며 누구는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다.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 물러서면 내일은 더 큰 모욕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정권은 곧 이 사태를 불순 세력의 선동이나 소요로 규정하려 했다. 하지만 마산에서 벌어진 일의 핵심은 기록에 따르면 훨씬 단순했다. 선거를 믿을 수 없게 된 시민들이 항의했고 국가는 그 항의를 대화가 아니라 무력으로 응답했다는 점이었다. 경찰의 강경 진압은 공포를 퍼뜨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공포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완전히 흩어놓지 못했다. 오히려 분노는 더 깊어졌고 그날 밤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응축으로 바뀌고 있었다. 항구 도시의 어둠 속에서 처음 흘러나온 유혈은 마산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남겼다. 그날 밤 권력은 총성과 최루탄으로 질서를 되찾았다고 믿었을지 모르나 과연 마산의 바다가 곧 자신들이 감추려 한 더 큰 진실 하나를 다시 떠올리게 되리라는 사실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1960년 3월 15일 밤 마산, 그리고 경찰이 쏜 최루탄 하나가 한 소년의 얼굴을 관통했다는 사실은 그날 국가가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가장 잔혹하게 드러내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항구 도시의 밤 공기는 비릿했고 시청과 경찰서 주변 골목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가 아직 식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고 최루탄 연기 사이로 들려오는 기침과 발걸음, 고함은 어둠 속에서 서로 뒤엉켰다. 그러나 그 혼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압에 나선 자들의 시선이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시민은 보호해야 할 주권자가 아니라 밀어내고 꺾어야 할 대상으로 바뀌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군중 해산을 명분으로 최루탄을 대량 사용했고 일부는 원래의 사용 방식과 달리 매우 위험한 형태로 발사되었다고 전해진다. 최루탄은 본래 머리 위로 쏘아 올려 군중을 흩게 하는 장비여야 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마산의 그 밤에는 그것이 사람의 몸을 직접 향해 날아가는 공격수단처럼 사용되었다는 증언과 기록이 남아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제 MP형 최루탄이 직선으로 발사되었고 그 궤적 끝에서 누군가는 쓰러졌다. 질서 회복이라는 말은 남아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한 것은 공포를 통해 복종을 강요하는 방식에 더 가까웠다.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더 무겁다. 기록에 따르면 현장 지휘체계는 이미 강경진압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시위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압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상부는 사태를 정치적 경고가 아니라 치안의 문란으로 해석했고 일선은 그 해석을 더욱 거칠게 실행에 옮겼다. 보도에 따르면 발사 수량과 사용 경위, 현장 조치에 대한 설명은 사건 이후에도 일관되지 않았고 일부 기록은 수정되었거나 축소되었다는 의혹이 뒤따랐다. 명령은 위에서 내려왔고 방아쇠는 아래에서 당겨졌지만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시민을 적처럼 바라보는 국가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더 차가운 대목은 진압 이후의 태도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국은 부상과 실종의 규모를 서둘러 축소하려 했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불순 세력이나 소요 사태라는 프레임을 반복했다. 하지만 거리에는 이미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탄피, 찢어진 옷, 흩어진 신발,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빈자리였다. 권력은 늘 언어를 먼저 장악하려 하지만 언어보다 오래 남는 것은 현장을 본 사람들의 기억이다. 마산의 밤은 그렇게 단순한 진압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 시민에게 어느 선까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 시험장이 되었다. 그날의 최루탄은 연기를 남긴 것이 아니라 질문을 남겼다. 누가 먼저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는가? 그리고 그 규정이 내려진 순간 국가는 어디까지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한 소년의 행방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밤이 끝나가고 있었는데 과연 바다는 그 비밀을 끝까지 삼켜줄 수 있었을까? 1960년 3월 15일 밤 김주열 그리고 마산의 혼란이 끝난 뒤 17살 소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부정선거의 분노가 이제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국가가 감추려 한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시작이었다. 시위가 흩어진 뒤에 마산 거리는 이상할 만큼 빨리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는 안도감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다. 골목마다 최루탄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문을 닫은 채 낮은 목소리로 누가 잡혀갔는지, 누가 다쳤는지, 누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바로 그 이름들 사이에서 김주열이라는 한 소년의 부재가 점점 더 무겁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김주열은 마산상고 입학을 앞두고 있던 학생으로 3월 15일 시위의 혼란 속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이 끊겼다. 형과 함께 거리에 나왔다가 군중 속에서 떨어졌고 밤이 깊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족은 처음에는 혹시 연행된 것은 아닌지 다친 채 병원에 누워있는 것은 아닌지 마산 시내를 필사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서와 병원, 유치장과 임시 수용장소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은 쉽게 확인되지 않았다. 소년 하나가 사라졌는데도 국가는 그 사라짐을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고 오히려 불편한 질문처럼 밀어내고 있었다. 어머니 권찬주의 시간은 그날부터 멈췄다. 아들의 행방을 묻기 위해 경찰을 찾고 또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표정과 모호한 답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당국은 실종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기보다 소년이 도주했을 가능성, 소요 사태 속에서 흩어졌을 가능성 같은 말로 가족을 돌려세우려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떤 이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휩쓸렸을지 모른다는 식의 말까지 흘렸다고 전해진다. 실종자를 찾는 절박한 가족 앞에서조차 국가는 진실을 밝히기보다 책임을 흐리는 언어를 먼저 내놓고 있었다. 그 언어는 너무 건조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마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길한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누군가는 학생들이 심하게 맞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시위 도중 숨진 사람을 어딘가로 옮겼다는 말을 했다. 기록에 따르면 경찰의 강경 진압 이후 연행과 은폐의 의혹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입을 낮췄지만 의심까지 접지는 못했다. 권력은 여전히 상황을 소요 진압의 범주 안에 가두려 했으나 김주열의 부재는 그 설명으로 덮이지 않았다. 한 소년의 빈자리는 숫자로 축소되지 않았고 가족의 절규는 보고서 한 줄로 정리되지 않았다. 마산의 밤이 지나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름은 정권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묻는 가장 조용하고도 집요한 질문이 되어 도시 전체를 떠돌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종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체제가 감추려 한 흔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소년,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국가, 그리고 점점 더 짙어지는 시민들의 의혹은 서로 맞물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과연 마산 앞바다는 아직 말하지 못한 그 밤의 비밀을 끝내 어디까지 품고 있을 수 있었을까? 1960년 4월 11일 오전 김주열 그리고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항구의 시신은 한 달 가까이 침묵하던 국가의 거짓말을 단숨에 찢어버렸다. 항구는 평소처럼 잔잔한 듯 보였지만 중앙부두 근처 바다 위로 이상한 물체가 떠올랐다는 소식이 퍼지는 순간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의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그날의 바다는 단순히 잃어버린 소년을 돌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이 가라앉혔다고 믿었던 진실까지 함께 밀어올리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시신은 3월 15일 밤 실종된 17살 김주열로 확인되었다. 가족과 시민들이 애타게 찾던 그 소년은 27일 만에 차가운 물 위로 돌아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얼굴에는 최루탄이 박힌 채였다. 그 한 장면은 그동안 당국이 되풀이해온 해명과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소년은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단순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것도 아니었다. 시민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했다.
마산의 밤에 벌어진 일은 소요 진압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 국민에게 행사한 폭력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부두 주변의 공기는 삽시간에 바뀌었다. 처음에는 놀람이었고 다음은 침묵이었으며 그 침묵은 곧 분노로 굳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최루탄이 공중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는 의혹, 실종 이후 국가가 무엇을 숨겼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시신 앞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한 학생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권의 언어가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오래 진실을 가둘 수 있다고 믿었는지를 보고 있었다. 더 이상 소문만으로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왔다. 기록에 따르면 김주열의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산의 충격은 곧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전국의 양심을 흔드는 파문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당국은 사태를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한 장의 얼굴은 수많은 연설보다 강했고 한 구의 시신은 수많은 해명보다 더 정확했다. 그동안 권력은 숫자로 부정을 덮고 침묵으로 실종을 묻고 공포로 질문을 흩뜨리려 했다. 그러나 바다는 숫자를 믿지 않았고 침묵을 지키지도 않았다. 물 위로 떠오른 소녀는 말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폭로하고 있었다. 마산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올 준비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통곡은 한 집안의 슬픔을 넘어 도시 전체의 울음이 되었고 학생들과 상인들, 평범한 주민들의 눈빛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제 부정선거만이 아니라 그 부정을 지키기 위해 행사된 국가폭력의 실체를 함께 묻기 시작했다. 권력은 아직 경무대의 담장 안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마산 앞바다에서 돌아온 그 얼굴 하나가 이미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과연 경무대는 이 침묵의 귀환이 서울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1960년 4월 중순 김주열의 얼굴이 찍힌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사진이 신문 지면에 실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제1공화국이 무엇으로 버티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차가운 장면이 되었다.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소년의 시신은 이미 시민들의 입을 통해 퍼지고 있었지만 서울의 신문사 편집국은 이상할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활자는 늘 차갑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사실을 드러내는 냉정함이 아니라 권력의 손길에 눌린 공포가 될 때 신문은 종이가 아니라 벽이 된다. 바로 그 무렵 언론은 진실을 전하는 창이 아니라 진실을 가두는 얇은 문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정권은 마산 시위와 김주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언론 보도를 강하게 통제하려 했다. 편집국에는 노골적인 압박이 가해졌고 기사 제목과 사진 배치, 표현의 수위까지 세세하게 간섭받았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권력은 피 흘린 거리보다 활자화된 진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산의 참상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곧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신문은 지면을 비워두었고 어떤 신문은 행간 속에만 불안을 남겼으며 어떤 기자는 써놓은 원고를 스스로 찢어야 했다. 편집실의 밤은 어둡고 길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공기가 굳었고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기자들의 시선은 잠시 멈췄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부 언론사에는 당국 관계자나 정보 라인이 드나들며 기사 삭제와 표현 수정을 요구했고 사진 게재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압수 시도도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진실은 이미 현장에 있었지만 지면 위에서는 끝없이 검열되고 순화되었다. 최루탄은 학생의 얼굴을 꿰뚫었는데 신문의 문장은 그저 소요와 혼란이라는 말로 사태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피냄새가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도 활자는 끝내 무취인 척하려 했다. 그러나 침묵은 완전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장을 본 기자들과 사진기자들 가운데 일부는 그날의 장면을 묻어두지 않으려 애썼고 시민들 역시 신문 한 장을 손에서 손으로 돌리며 지워진 사실을 서로 복원해 나갔다. 정권은
라디오와 관제 언어를 통해 사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기사 그 자체보다 기사에서 빠진 것들을 읽기 시작했다. 무엇이 왜 잘렸는가? 왜 어떤 사진은 보이지 않는가? 왜 마산의 이름은 작아지고 경무대의 목소리는 커지는가? 침묵은 정보를 차단했지만 동시에 의심을 키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결국 말을 잃은 것은 언론만이 아니었다. 권력에 눌린 신문은 스스로의 신뢰를 잃고 있었고 독자들은 지면 밖에서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검열이 강해질수록 벽보와 입소문, 학생들의 낭독과 거리의 증언은 더 빠르게 번져나갔다. 활자가 막힌 자리에서 사람들의 기억이 새로운 신문이 되었고 그 기억은 종이보다 질기고 통제보다 넓었다. 권력은 침묵의 지면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믿었지만 과연 그 공백이야말로 교복 입은 학생들의 분노를 서울 전역으로 옮기는 가장 위험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1960년 4월 중순 교복 입은 학생들 그리고 국가가 쏜 최루탄보다 더 빠르게 번져나간 분노는 정권이 더 이상 학교 담장 안에 시대의 질문을 가둘 수 없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징후였다.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다는 소식은 신문 지면의 침묵보다 훨씬 빠르게 교실과 복도, 운동장과 하숙집을 타고 퍼져나갔다. 수업종은 평소처럼 울렸지만 학생들의 귀에는 더 이상 교사의 목소리만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신문에서 잘려나간 문장을 읽었고 누군가는 마산에서 올라온 소문을 옮겼으며 누군가는 이미 이것이 한 도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2월 28일 대구 학생들의 저항 이후 잠복해 있던 학원가의 분노는 4월에 접어들며 훨씬 넓고 깊은 흐름으로 바뀌고 있었다. 정권은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았고 학교는 질서를 유지하는 울타리로 남아있기를 강요받았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가장 먼저 권력의 거짓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읽어내고 있었다. 부정선거는 어른들의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갈 나라의 규칙이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교복은 더 이상 수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리로 나서는 가장 눈에 띄는 양심의 옷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울과 지방의 학교들 안에서는 작은 결의들이 이어졌다. 쉬는 시간의 귓속말은 점심 무렵 결심이 되었고 결심은 곧 행진의 대열로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휴교 조치와 교문 통제,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넘고 뒷담을 돌아 거리로 향했다. 누군가는 친구의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처음 외치는 구호에 목이 잠겼으며 누군가는 두려움을 숨기지 못한 채 끝내 대열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요구는 거창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너무도 단순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이 정권에는 가장 위험한 언어였다. 경찰의 대응은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굳어져 있었다. 곤봉과 최루탄, 연행과 협박, 그리고 배우를 캐묻는 낡은 질문들이 반복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학생 시위가 확산될수록 당국은 이를 불순 세력의 선동으로 규정하려 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리의 대열은 오히려 더 다양한 얼굴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교복 입은 소년 소녀들이 맨 앞에 서자 그 뒤로 시민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맞고 있는데 어른이 침묵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구호보다 더 빠르게 번졌다. 공포는 여전히 거리에 남아 있었지만 그 공포가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연대로 바뀌고 있었다. 교복의 행진은 단순한 학생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권이 관리하려 했던 미래 세대가 먼저 현재의 부패를 거부한 선언이었고 무너진 선거의 정당성을 거리에서 다시 묻는 집단적 증언이었다. 경무대는 여전히 높은 담장 안에서 이 움직임을 일시적 소란쯤으로 보려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교복 소매에 묻은 최루탄 가루와 피,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는 발걸음은 이미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모이고 있었는데 과연 권력은 다음 순간 그 교복의 대열이 곧
고려대의 피습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설 것을 알고 있었을까? 1960년 4월 18일 오후 고려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돌아오던 젊은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정치 깡패의 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제1공화국의 권력이 어디까지 비공식 폭력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교정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대열은 단정했고 구호는 절제되어 있었으며 행진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마산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학원의 자유를 요구하며 도심으로 나섰고 그 요구는 날카로웠지만 무질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가 기울 무렵 학교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그들의 평화로운 행진은 갑자기 다른 종류의 폭력과 마주하게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날 고려대 학생들은 국회의사당으로 진출한 뒤 선언문을 발표하고 귀교하던 도중 습격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장에는 경찰이 에스코트 형식으로 동행하고 있었지만 청계천 일대에서 기다리던 대한반공청년단 계열 인물들과 정치 깡패들이 학생 대열을 덮쳤다. 쇠파이프와 몽둥이, 강목 같은 도구가 등장했고 순식간에 대열은 무너졌다. 학생들은 도망치기보다 서로를 붙잡고 버티려 했고 쓰러진 동료를 부축하는 손길 위로 다시 폭력이 쏟아졌다. 그 장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거리의 한복판에서 국가의 비호를 받는다고 여겨진 사적 폭력이 대학생들의 몸을 향해 돌진한 순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습격으로 수십 명의 학생이 다쳤고 피 묻은 교복과 깨진 안경, 찢어진 책들이 서울의 저녁거리 위에 흩어졌다. 더 차가운 대목은 현장에 경찰이 있었음에도 그 폭력을 즉각 막아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이어졌다는 점이었다. 누가 먼저 길을 터주었는가? 누가 그 대열을 방치했는가? 누가 그 폭력의 시간을 가능하게 했는가? 이 질문은 곧 학생들 사이를 넘어 시민들의 입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정권 주변의 정치 깡패들은 선거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을 위협하는 전위처럼 기능하고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해된다는 시선이 강했다. 직접 명령의 전모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폭력배가 권력의 주변부에서 독자적으로만 움직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날 고려대생을 덮친 것은 몇몇 난폭한 청년들의 우발적 흥분이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35 부정선거 수사에서도 정치 깡패와 대한반공 청년단의 활동은 주요한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는 곧 이 사건이 단순한 시가 난투극이 아니라 선거 부정과 거리 통제를 둘러싼 더 큰 구조의 일부로 인식되었음을 뜻한다. 권력은 제복 입은 공권력만으로는 모든 분노를 억누를 수 없을 때 이름 없는 주먹과 사적인 조직을 빌려 공포를 외주화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제도는 법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골목은 이미 다른 손에 맡겨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울은 더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체념이 아니었다. 고려대생들이 흘린 피는 학생들만의 분노로 남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더 거대한 대열을 부르는 예고편이 되었다. 정권은 폭력으로 겁을 주면 젊은이들이 물러설 것이라 믿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날 청계천의 어둠 속에서 휘둘러진 몽둥이가 바로 다음날 경무대 앞까지 밀려갈 민심의 해이를 깨우는 종소리가 되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1960년 4월 19일 오후 1시 무렵 이승만 정권 그리고 경무대로 향하던 학생과 시민들을 향해 경찰의 총성이 울렸다는 사실은 제1공화국이 어디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차가운 장면이었다. 서울 도심은 이미 아침부터 들끓고 있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세종로와 태평로를 가득 메운 채 부정선거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었다. 교복과 양복, 작업복이 한 대열 안에서 섞였고 구호는 분노로 뜨거웠지만 아직은 질서를 잃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무대로 향하는 길목이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결은 달라졌다. 저지선은 두꺼워졌고 헬멧과 총검, 방패 뒤에 선 경찰들의 눈빛은 더 굳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단순한 학생 시위의 규모를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마산의 피, 김주열의 시신, 고려대생 피습이 겹치며 서울의 민심은 폭발 직전까지 밀려 올라와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위대는 경무대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이를 체제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국가는 시민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저지해야 할 적으로 보기 시작한 듯했다. 구호는 점점 높아졌고 경찰의 경고는 점점 짧아졌다. 누가 먼저 선을 넘었는가 보다 더 무거운 질문은 왜 그 선의 끝에 실탄이 놓여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만으로는 군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실탄 발포에 나섰다. 총구는 허공이 아니라 사람들 쪽을 향했고 그 순간 서울의 거리는 시위 현장에서 유혈의 전장으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누군가는 쓰러진 친구를 부축했으며 누군가는 다시 전진하려다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다. 기록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정권의 명분은 총성만큼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질서를 지킨다는 말은 남아 있었지만 그 질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민들은 너무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왜 국가는 시민을 쐈는가? 그것은 공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무너지는 권력을 붙잡으려는 조급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의 발포가 우발적 실수로만 남기 어려운 정치적 선택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기록에 따르면 정권은 이미 시위를 불순 세력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현장 지휘체계 역시 강경 대응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통제 실패의 증거로 읽혔고 그 오판은 곧 총탄으로 번역되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봄빛이 남아 있었지만 거리의 공기는 갑자기 늙어버린 나라의 마지막 숨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는데 과연 이 총성이 독재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아니라 정권의 사망 선고가 되리라는 사실을 경무대는 그 순간 알고 있었을까? 1960년 4월 19일 오후 5시 송효찬 그리고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며 탱크와 장갑차가 도심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순간 사람들은 이제 국가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향해 강철의 얼굴을 드러낼 것인지 숨을 죽이고 지켜봐야 했다. 낮 동안 세종로와 태평로를 뒤덮었던 함성과 총성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거리 곳곳에는 최루탄 냄새와 피비린내, 깨진 유리와 버려진 신발이 뒤엉켜 있었다. 해가 기울수록 서울의 하늘은 어두워졌지만 도시의 불안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경찰의 발포만으로는 더 이상 민심을 눌러놓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그 순간 권력은 마침내 군대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승만 정권은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주요 거점에 배치했다. 광화문과 시청, 경무대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속속 등장했고 장갑차의 무한궤도 소리가 저녁 공기 속을 길게 긁고 지나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권 내부에서는 군이 투입되면 성난 군중도 결국 흩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경찰이 피로 더럽혀 놓은 거리를 군의 위압감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다시 질서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의 등장은 단순한 증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이제 정권이 국민을 설득할 언어를 잃었고 오직 무력의 외양으로만 버티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다. 남산 기슭과 도심 간선도로를 따라 진입한 군 차량들은 분명 위협적이었다. 시민들은 골목 어귀와 건물 창문 사이에서 그 움직임을 지켜보며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드디어 군대까지 나왔으니 오늘 밤 더 큰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군은 경찰과 다를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계엄사령관 송효찬은 강경한 경계태세를 유지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군 내부 분위기는 단순한 진압 명령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긴장 위에 놓여 있었다. 자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눠야 하는가 아니면 무너지는 정권과 거리의 분노 사이에서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탱크의 엔진음보다 더 무겁게 군인들의 가슴을 눌렀다. 경무대는 군이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지막 안도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거리에서 탱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은 이미 단순한 공포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경찰의 총성 이후 서울은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전혀 새로운 밤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강철의 궤도는 분명 아스팔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정작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 그 자체였다. 과연 이 밤 서울로 들어온 탱크의 포신은 시민을 향해 멈춰설 것인가? 아니면 무너져가는 정권의 마지막 오판 앞에서 뜻밖의 침묵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1960년 4월 20일 아침, 송효찬 그리고 서울 도심에 들어온 계엄군의 총구가 끝내 시민을 향해 불을 뿜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승만 정권이 마지막 방패를 잃는 순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차가운 장면이었다. 전날의 총성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었고 세종로와 태평로의 아스팔트에는 밤새 마르지 못한 핏자국과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탱크와 장갑차는 분명 도시에 들어와 있었다. 무한궤도는 도로를 짓눌렀고 철모와 소총, 군화 소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진짜 긴장은 강철의 외양이 아니라 그 강철을 움직이는 군인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 송효찬 휘하의 병력은 서울의 주요 거점에 배치되었으나 경찰관은 다른 기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탱크 가까이 다가가 병사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어떤 이는 물과 음료를 건네며 군인은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순간 거리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명령체계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병사들의 눈앞에 선 사람들은 적군이 아니라 교복 입은 학생과 피 묻은 시민들이었다. 전날 경찰의 발포가 남긴 충격은 군의 가슴에도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권과 치안당국 일각에서는 군이 강력한 진압에 나서 주기를 기대했으나 계엄군은 함부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총구는 겨눠졌지만 오래 고정되지 않았고 탱크의 포신은 시민의 가슴보다 허공을 향해 높아지는 듯한 장면을 남겼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현장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몰아붙일 때 군이 그 사이를 가로막으며 더 큰 충돌을 피하게 했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이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선택에 가까웠다. 군은 명령을 어기겠다고 외치지 않았고 정권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았다. 다만 가장 నిర్정적인 순간의 끝내 시민을 향한 학살의 손이 되어주기를 주저했다. 바로 그 머뭇거림이 무너지는 권력에는 치명적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군을 마지막 방패로 믿었던 이유는 분명했다. 경찰이 피로 물든 뒤에도 군만 움직이면 질서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 군대 역시 이 나라의 공기 속에서 숨쉬고 있었고 거리에서 피 흘린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에 대한 부담이 컸고 미국 역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정권이 기대한 것은 복종이었지만 군이 택한 것은 침묵 속의 거리두기였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경찰의 총성보다 더 무거웠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경무대는 더 이상 믿을 물리적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시민들은 그것을 본능처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탱크가 들어왔는데도 혁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군화 소리가 골목을 울리는데도 사람들의 분노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이 끝내 자기 손으로 군의 마음까지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도심 전체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정권의 마지막 방패는 총을 쏘지 않음으로써 이미 방패가 아니게 되었는데 과연 이 침묵의 균열 위로 다음 순간 어떤 행렬이 경무대의 숨통을 더욱 조여오게 될까? 1960년 4월 25일 오후 서울의 교수들 그리고 대학 강단에 서 있던 이들이 거리로 내려와 정권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승만 체제가 더 이상 누구의 도덕적 방패도 갖고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신호였다. 며칠 전까지 서울의 거리는 학생들의 피와 최루탄 냄새로 얼룩져 있었다. 4월 19일의 총성은 시민을 쓰러뜨렸고 계엄의 밤은 도시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권력이 기대했던 것은 공포의 정착이었고 실제로 다가온 것은 더 깊은 침묵 끝에 터져나온 양심의 행진이었다. 그날 오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과 도심 일대에 모인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었고 거리의 선동가도 아니었다. 바로 그 점이 정권에는 가장 치명적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학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시위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왜곡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 문장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정권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해석의 틀, 곧 모든 저항을 외부 선동으로 몰아가는 오래된 언어를 정면에서 무너뜨리는 판결문에 가까웠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수들은 35 부정선거와 49 유혈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대통령과 정치권 그리고 사법부까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퇴진과 수습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먼저 피를 흘렸고 시민들이 먼저 거리에서 떨었지만 이날 강단의 목소리는 그 모든 희생을 공적인 언어로 정리해 주었다. 분노가 마침내 정당성을 얻는 순간이었다. 행진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무거웠다. 양복 차림의 교수들이 줄지어 서울 거리를 걷는 장면은 쇠파이프도 곤봉도 탱크도 만들어내지 못한 종류의 압박을 경무대에 안겨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교수단의 시위는 시민과 학생들의 지지를 즉각 끌어냈고 계엄 이후 잠시 눌려있던 거리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왜 정권은 이 행진 앞에서 더 고립되었는가? 그것은 더 이상 학생들만의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젊음의 격정이라고 깎아내릴 수도 없었고 불순분자의 소요라고 몰아붙이기도 어려웠다. 교실의 권위, 학문의 언어, 사회적 존경이 한꺼번에 정권의 반대편에 서는 순간 체제는 비로소 자신이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무너졌음을 직면하게 되었다. 경무대의 담장은 여전히 높았고 계엄은 여전히 살아있었으며 군과 경찰의 제복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권의 주변에는 더 이상 믿고 기댈 수 있는 말이 남아있지 않았다. 학생은 이미 등을 돌렸고 시민은 피를 보았으며 군은 끝내 마지막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교수들까지 거리로 내려왔다. 기록에 따르면 교수단 시위 이후 서울의 민심은 다시 빠르게 결집했고 이승만 퇴진 요구는 한층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권력은 총으로 시간을 벌 수 있었을지 몰라도 양심이 돌아선 사회 전체를 다시 품을 수는 없었다. 과연 그날 교수들의 검은 양복 행렬이 지나간 자리에서 경무대는 이미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하루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을까? 1960년 4월 26일 오전 월터 맥카나기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가 경무대 안으로 들어와 대통령 이승만과 마주 앉았다는 사실은 무너져가던 제1공화국의 운명이 더 이상 서울 안에서만 결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시위와 발포, 계엄과 침묵 끝에 경무대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담장 밖에서는 학생과 시민의 분노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지만 담장 안에서는 아직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기대와 모든 것이 이미 늦었다는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바로 그 틈으로 미국의 메시지가 들어왔다. 기록에 따르면 메카나기는 그날 이승만과 긴 시간 면담하며 한국의 상황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달했다. 그것은 우방의 조언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무거운 경고에 가까웠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거리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와 정치적 혼란이 한반도 전체의 불안정으로 번질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특히 정권이 군까지 본격적으로 동원해 무력 진압으로 사태를 밀어붙일 경우 한국 내부의 정당성 붕괴뿐 아니라 국제적 파장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무대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외부의 울타리가 바로 그 순간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현실을 통보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승만에게 미국은 단순한 외교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해방 이후의 격변과 전쟁, 국가 재건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체제 유지의 핵심 축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메카나기의 방문은 외교 일정이 아니라 오래된 후견의 균열이 눈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국민의 정당한 불만을 외면한 채 정권이 강경책만 반복하는 상황을 우려했고 더 이상의 피를 막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곧 군을 앞세운 최후의 버티기가 더는 국제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경무대의 침묵은 더 짙어졌고 보고서의 문장들은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다. 노년의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들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메카나기는 거리의 참상을 가감없이 전달했고 시위대를 단순한 폭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군은 끝내 시민을 향해 결정적인 발포를 택하지 않았고 교수들까지 거리로 내려와 정권의 책임을 묻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미국마저 무력 수습의 명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승만 정권이 의지할 수 있는 축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었다. 정권은 아직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고 아직 권좌는 비어있지 않았지만 그날의 면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퇴장 명령처럼 경무대의 벽 사이를 천천히 울리고 있었다. 메카나기가 등을 돌린 시점은 어느 하루의 한순간으로만 정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4월 26일의 경무대 면담은 미국이 더 이상 이승만 체제의 강경 진압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분명히 드러낸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그 방문 이후 권력은 자신이 여전히 선택지를 쥐고 있다고 믿기 어려워졌다. 담장 밖의 민심, 침묵하는 군대, 거리로 나온 교수들, 그리고 등을 돌린 우방까지 한꺼번에 겹쳐지는 순간 경무대는 더 이상 국가의 중심이 아니라 고립된 섬처럼 보이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승만은 그날 면담이 끝난 뒤 책상 위에 남은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을까? 1960년 4월 26일 아침 이승만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경찰의 총탄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그는 가장 늦게 가장 불완전한 형태로 듣고 있었다. 경무대의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바깥의 함성은 두꺼운 벽과 긴 복도 그리고 사람들의 침묵에 가로막혀 희미하게만 스며들었다. 세종로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고 병원에는 피냄새가 남아 있었으며 대학의 강단에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에 앉은 노년의 대통령 앞에 놓인 보고서는 여전히 정리된 문장과 완곡한 표현으로 가득했다. 거리는 전장에 가까웠지만 경무대의 종이 위에서는 아직도 소요와 불순한 움직임, 일시적 혼란 같은 말들이 비극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여러 겹의 선별과 축소를 거친 뒤에야 도착했다. 이기붕과 곽영주를 비롯한 측근 그룹은 대통령의 심기를 안정시키고 체제를 보위한다는 명분 아래 불리한 사실을 늦추거나 약화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학생 시위의 성격과 경찰 발포의 규모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는 경무대 안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 권력은 바깥 세계를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먼저 자기 내부의 언어부터 통제당하고 있었다. 듣고 싶은 말만 남는 순간 통치자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고립된 방에 앉은 사람이 된다. 그가 늦게 알았던 것은 단지 시위의 규모만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쓰러진 이들이 단순한 폭도가 아니라 교복 입은 학생과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사실. 경찰의 총성이 이미 정권의 정당성을 깊이 찢어놓았다는 사실. 그리고 군마저 끝내 마지막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리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마주하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26일 무렵이 되어서야 이승만은 부상 학생들의 실상과 사망자의 참혹한 정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었고 측근들의 왜곡된 보고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하지만 늦게 도착한 진실은 언제나 두 배로 무겁다.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판결문처럼 책상 위에 떨어진다. 경무대의 복도는 그날 유난히 길고 차갑게 느껴졌을 것이다. 비서들은 발소리를 죽였고 장관들은 말을 아꼈으며 보고서는 점점 짧아졌지만 침묵은 점점 길어졌다.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붕괴를 막을 언어도 사람도 시간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마주해야 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오랫동안 거리의 함성을 공산주의자의 선동이나 정적의 공세로 이해해왔지만 이제는 그 설명만으로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지점까지 밀려나 있었다. 이내 장막은 통치자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격리시킨 감옥이었고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에는 이미 너무 많은 피와 분노가 쌓여 있었다. 이승만이 늦게 한 것은 결국 하나였다. 자신이 아직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믿는 동안 나라는 이미 그의 손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날 아침, 경무대 책상 위에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결단의 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과연 그는 그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시대 전체를 접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1960년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이승만 그리고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나온 짧은 하야 성명은 12년 권력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얼마나 조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무대는 여전히 국가의 중심처럼 보였다. 높은 담장과 경비선, 분주한 비서진과 엄숙한 복도는 권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의 공기는 달랐다. 담장 밖에서는 학생과 시민의 함성이 그치지 않았고 병원에는 총상을 입은 젊은이들이 누워 있었으며 서울의 대학과 거리에서는 더 이상 이 체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승만은 결국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진 정권의 고립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는 왜 끝내 물러났는가? 첫째로 35 부정선거와 49 유혈 사태 이후 정권은 도덕적 정당성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 학생들의 피해, 김주열의 죽음, 고려대생 피습, 그리고 연이은 시위는 더 이상 부분적인 불만이 아니라 정권 자체를 향한 판결처럼 번지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25일 교수단 시위까지 이어지며 저항은 학생의 분노를 넘어 사회 전체의 양심으로 확장되었고 정권은 더 이상 이를 불순 세력의 소유로만 몰아붙이기 어려워졌다. 둘째로 정권이 마지막 방패로 기대한 군대가 끝내 결정적인 진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서울에 투입된 군은 경찰처럼 무차별적인 폭력의 주체가 되기를 주저했고 이 침묵은 곧 경무대의 고립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이미 민심을 잃었고 군은 끝내 완전한 칼이 되어주지 않았다. 권력이 기댈 물리적 힘이 흔들리는 순간 통치의 문장은 급격히 짧아진다. 셋째로 미국의 태도 역시 నిర్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 기록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 맥카나기의 방문은 강경 진압을 더는 지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는 신호였고 이는 이승만에게 남은 외교적 버팀목마저 약해졌음을 뜻했다. 그러나 가장 늦고 가장 아프게 도착한 이유는 따로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승만은 자신이 아직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어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 측근들이 걸러낸 보고, 정제된 문장들, 불리한 사실을 늦추는 침묵은 그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학생들의 희생과 거리의 참상을 뒤늦게 더 직접적으로 접한 뒤 사태의 심각성을 비로소 무겁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늦게 도착한 진실은 언제나 결단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시대의 통지서에 가깝다. 성명은 자발적 선택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모든 조건이 한 사람을 벽 끝으로 몰아넣은 결과이기도 했다. 성명이 낭독된 뒤 경무대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침묵은 패배의 정적이면서도
한 시대가 자기 그림자와 마주하는 마지막 순간의 정적이기도 했다. 건국의 상징이었던 인물은 그날 민주공화국의 이름 아래 오래 유지해온 권력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그러나 퇴장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붕괴의 문이었다. 과연 하야 성명이 울려 퍼진 그날 오전, 서대문 경무대의 어둠 속에서는 이미 어떤 비극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을까? 1960년 4월 28일 새벽, 이기붕, 그리고 자유당 권력의 실질적 후계자로 불리던 그 인물의 집에서 일가족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무너진 정권의 끝이 얼마나 빠르고 차갑게 닫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승만의 하야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꺼져가고 있던 것은 서대문 경무대라 불리던 이기붕의 세계였다. 한때 사람과 정보, 청탁과 계산이 끊이지 않던 그 집은 하야 발표 이후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 되었고, 복도와 응접실을 채우던 권력의 온기는 한밤의 냉기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기붕은 제1공화국 말기 이승만 다음에 실세로 평가되었고 1960년 부통령 선거를 통해 사실상 후계 구도를 완성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장남 이강석이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된 일은 그 구도가 단순한 정치적 연계가 아니라 권력과 가문의 이해가 깊게 얽혀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많은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화국의 외피 아래 사적인 승계의 그림자가 자라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35 부정선거의 분노가 커질수록 시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기붕에게로 모였다. 선거를 비틀어 체제를 연장하려 한 욕망의 중심에 그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기붕 일가가 왜 그렇게 급속히 무너졌는가? 첫째 이유는 정권 붕괴의 책임이 가장 선명하게 집중된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노쇠와 고립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어느 정도 동정과 논쟁의 여지를 남겼지만 이기붕은 후계 구도와 부정선거, 측근정치와 사적 권력의 상징으로 더 직접적으로 인식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하야 직후 성난 민심은 경무대보다 먼저 그의 집을 향해 몰려들었고 가택은 이미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둘째 이유는 보호막의 붕괴였다. 이승만이 물러난 순간 자유당의 충성은 급속히 흩어졌고 경찰과 관료 조직도 더 이상 그 일가를 지켜야 할 명분을 갖지 못했다. 권력은 늘 영원해 보이지만 등을 돌리는 속도는 놀라울 만큼 짧다. 그 새벽 벌어진 가족의 죽음은 그래서 단순한 사적인 비극을 넘어 잘못 설계된 권력 구조가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어두운 상징이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장남 이강석이 부모와 동생을 향해 총을 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오랫동안 양자라는 비정상적 지위와 가문의 정치적 운명 속에서 무거운 압박을 받아왔던 인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그 새벽의 침묵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분명한 것은 권력을 가문으로 봉합하려 했던 구상이 끝내 가족 내부에 폐쇄된 절망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이다. 서대문 경무대의 새벽은 단지 이기붕 일가의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화국의 제도가 사적 욕망에 잠식될 때 마지막에는 국가도 가문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냉혹한 경고였다. 밖에서는 혁명의 함성이 아직 식지 않았고 안에서는 화려했던 권력의 잔해만 남아있었다. 과연 이승만은 하야 뒤 이 소식을 들으며 자신이 맡겼던 그림자가 결국 어떤 어둠으로 끝났는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1960년 5월 29일 새벽, 이승만, 그리고 한때 경무대의 모든 문을 열 수 있었던 초대 대통령이 김포공항 활주로 끝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이름은 국가 그 자체처럼 불렸고 그의 서명이 곧 권력이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공항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갑고 비어 있었다. 군악대도 없었고 환송의 박수도 없었으며 오직 낮게 깔린 엔진 소리와 몇몇 수행원의 굳은 표정만이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권력은 언제나 거대한 건물과 함께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먼저 빠져나간 뒤에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사라진다. 기록에 따르면 하야 이후 이승만은 경무대를 떠나 이화장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고립된 시간을 보냈다. 담장 밖의 세계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자유당의 깃발은 힘을 잃었고 거리의 분노는 체제의 종말을 확인한 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주변에 잠시 쉬러 가는 것뿐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며 출국길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는 누구보다 그 자신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떠나는 방식부터 다르다. 그날의 출발은 외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망명이었고 비행기 탑승구 앞의 침묵은 그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김포공항 활주로는 새벽 안개 속에서 길고 쓸쓸하게 뻗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승만은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민항기편으로 하와이를 향해 떠났다. 경무대의 긴 복도와 대리석 계단, 비서들의 발소리와 전화벨, 보고서와 결제 문서로 채워졌던 그의 일상은 이제 작은 객실과 좁은 좌석, 창문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으로 축소되고 있었다. 권좌에서 밀려난 사람의 시간은 기묘하다.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지지만 바로 그 고요 속에서 가장 많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35에 조작된 숫자, 마산의 밤, 김주열의 얼굴, 4월 19일의 총성, 교수들의 행진, 하야 성명에 떨리는 문장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며 노년의 통치자를 따라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것은 경무대 책상 위에 남아있지 않았다. 서랍 속 인장이나 휘장, 호위 차량의 검은 유리 안에도 남지 않았다. 권력은 이미 먼저 군의 침묵 속에서 빠져나갔고 시민들의 거리에서 끊어졌으며 미국의 차가운 신호 앞에서 약해졌고 끝내 젊은이들의 피를 마주한 순간 정당성이라는 마지막 껍질마저 벗겨지고 말았다. 이승만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떠났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먼저 권력은 그의 곁을 떠나 있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한 인간의 노쇠한 몸과 건국의 상징에서 독재의 몰락으로 뒤집힌 이름,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의 무게뿐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를 때 아래로 펼쳐진 서울은 점점 작아졌고 그 도시 안에서 한 시대의 그림자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욕망이 몰려든다. 과연 이승만이 태평양 너머로 사라진 뒤 텅 빈 권좌 앞에 남겨진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1960년 4월 29일 허정, 그리고 무너진 제1공화국의 잿더미 위에서 과도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은 혁명이 승리의 환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시작이었다. 이승만은 떠났고 이기붕의 집은 폐허가 되었으며 경무대의 권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권력이 사라진 자리는 곧바로 자유로 채워지지 않았다. 서울의 하늘은 봄빛을 되찾는 듯 했지만 거리에는 아직도 피의 기억과 최루탄 냄새, 분노와 허탈함이 함께 떠다니고 있었다. 혁명은 독재를 밀어냈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허정은 과도정부를 이끌며 무너진 체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준비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떠안았다.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헌정 질서 회복, 민심 수습, 치안 안정, 그리고 새 헌법 체제 정비가 한꺼번에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민과 학생들은 혁명의 대가로 더 빠르고 더 단호한 청산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법적 절차와 행정적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혁명의 열기와 제도의 속도 사이에 깊은 간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거리의 시간은 뜨거웠지만 정부의 시간은 차갑고 느렸다. 혁명이 왜 미완으로 남았는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간극이었다. 학생들은
피로써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권력 구조 전체를 바꾸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더디었다. 보도에 따르면 과도 정부 시기에도 거리 시위와 정치적 요구는 계속 이어졌고 기성 정치권은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면서도 오래된 파벌과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당은 무너졌지만 자유당을 가능하게 했던 행정과 관료의 습관, 권력의 문화, 질서에 대한 강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혁명은 정권을 쓰러뜨렸으나 국가를 움직이는 오래된 방식까지 완전히 해체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 이유는 혁명이 남긴 자유가 곧바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제2공화국을 향한 개헌과 제도 개편은 진행되었지만 사회 전반에는 불안과 과잉의 기대가 동시에 번져 있었다. 시민은 정의를 원했고 학생은 더 큰 민주주의를 요구했으며 정치는 그 요구를 수용할 만큼 단단하지 못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제와 치안의 불안, 잦은 시위와 혼란은 일부에게 혁명을 해방이 아니라 무질서로 느끼게 만들었다. 바로 그 틈에서 군 내부의 시선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정치인들은 무능하고 혁명은 혼란만 남겼으며 질서는 다시 강한 손을 필요로 한다는 위험한 논리가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4월의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49는 국민이 스스로 권력의 정당성을 심판하고 독재를 끌어내린 첫 대규모 민주혁명으로 남았다. 학생과 시민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이후 한국 현대 정치가 권위주의와 충돌할 때마다 다시 불려나오는 기억의 원형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혁명은 더욱 미완이었다. 혁명은 문을 열었지만 그 문 너머의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은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과연 1960년 4월이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은 독재가 어떻게 무너졌는가가 아니라 무너뜨린 뒤에